첫 소식으로는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에도 수석급 인사 발표를 이어가며 대통령실 진용 갖추기에 속도를 냈습니다. 먼저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할 정무수석에는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언론 접촉과 홍보를 맡을 신임 홍보소통수석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이 신임 홍보수석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휘할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2부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조차 검찰개혁을 지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거라며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석급 7자리 가운데 5자리가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검증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에 이어서 오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물망에 오른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적었습니다. 손원석 의원은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계약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충돌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 대상자라는 건 사실이고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어선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일 내로 국회에서는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3일 내로 대통령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다만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고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이 빨리 임명된다면 이전 사례를 볼 때 본격 수사는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가동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은 법안 통과 후 공식 출범까지 5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건 처음인데다 규모도 전례가 없어 수사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인 3대 특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디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들자 당 주류가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휴일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석 달 안에 새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대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 즉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식 지도부 선출에 힘을 실은 겁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개혁안도 제시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인 후보 교체 과정을 두고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윤 등 기존 당 주류를 중심으로 김 비대위원장이 내부 추인도 없이 맡기지도 않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애초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리에 오른 김 비대위원장이 역할 이상의 행동을 해 어리둥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환영하지만 부당이란 표현을 쓴 건 편향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친한계에선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힘을 보탰는데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쇄신파가 충돌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당내 의견 속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오갈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 문제 이외에도 새 원내대표 선출 등 내부 정비 과제가 산적한 국민의힘.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홍은 결국 당권 다툼으로만 비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부딪혀 1명이 숨졌습니다.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등 고속도로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튕겨져 나가 있고 화물차 운전석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서천 분기점 근처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구조사항이 있다고 그 차에 끼어서 차량 나올 수 없어서 일단 좀 출동해달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들어왔었던 건입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SUV까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길에 타올랐던 화물차에서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서천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18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홍성 휴게소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사고 여파로 불이 나면서 차량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5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면서 아파트를 덮치는 일이 있었죠. 사고 당시 아파트 내부를 봤더니 아이가 머물던 방의 벽체가 날아가고 침대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져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5분 전까지 아이와 할머니가 머물고 있었는데 피해 주민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벽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경기도 용인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 천공기가 쓰러지며 덮친 아파트 내부 모습입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방인데 책상은 집안을 뚫고 들어온 천공기에 부서졌고 위에는 깨진 유리창이 가득합니다. 침대 뒤에는 끊어지고 휘어진 철근이 드러나 있고 이불 위로 벽에 붙어있던 구조물은 물론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슨 전쟁 났다고 표현하나? 아니 지진 났다고 표현하나? 어마어마한 진동과 함께 좀 모래폭풍 같은 게 막 들어오는 사고 5분 전까지 방에는 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머물던 상황. 두 사람이 잠시 거실로 나온 사이 천공기가 집을 덮친 건데 아이 아버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침대 위에서 어머니랑 제 딸이 이제 종이접기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천운인 게 제 와이프가 이제 커피랑 과일이나 이런 거 깎아갖고 이제 드시라고 나오시라고. 사고 직후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는데 피해가 심한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건 물론 안전도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공사하시는 뭐 대표분이나 높은 분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선정하는 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가운데 사고 수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연남동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층에서 영업하던 소품샵 유리창이 깨지고 진열된 상품이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며 내리막길에서 운전 미숙으로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와 전사자 시신 추가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기습 공격에 체면을 구긴 러시아가 며칠 내로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냉장 설비를 갖춘 트럭 한쪽에 시신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영현백들이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할 전사자 시신들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1차 인도분인 1,200여 구를 교환 장소로 이송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보상금 지급을 피하려고 시신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К сожалению,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не подтвердила проведение обмена сегодня и перенесла его на неопределенный срок.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합의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송환은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포로 교환과 전사자 시신 송환은 양측이 지난 2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인데 이마저도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기존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사이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로 전차 사단이 진격하고 있고 수미와 하르키우에서도 통제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을 위협한 뒤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며칠 내로 대규모 보복 대응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Готуються, росіяни готуються продовжувати війну, ігнорують всі мирні пропозиції. Вони повинні за це відповідати.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보복 공격에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해 다양한 공중 전력이 쓰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고위 외교관은 엄청나고 가차없는 공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응징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보안국 본부 등 정부 건물을 노리거나 방산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지금부터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왜 숨겨야 하는 것인가 라고 썼습니다. 또 선동꾼들과 돈을 받는 말썽꾼들의 급진 좌파 시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시위대 7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LA 경찰국이 지난 7일 시위가 벌어진 파라마운트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3명을 체포하는 등 모두 27명을 붙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주 방위군 300명가량이 투입된 8일 오후에도 추가 시위와 행진이 예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주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 300여 명이 LA 시내 3곳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연방청사에도 주 방위군이 배치됐지만 아직은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공개 행보인데 가동을 앞둔 내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청사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SNS나 보수단체 집회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3차부터 5차 기일까지 법원에 공개 출석하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복귀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 안 했습니까? 전직 국무위원은 오늘 진술의 경찰조사 받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6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5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수사를 맡아온 경찰과 검찰도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는 물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당시 경호처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국 수사는 경호처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게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소환된 첫 사례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지도 관심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는데 선거가 끝난 만큼 검찰이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과 건진법사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도 김 여사 소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 출범 전까지 경찰과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신임 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통합의 적임자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오직 국민 통합과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광수 신임 수석과 관련해 사법개혁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일부 우려에는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왔던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에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건지 아닌지 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혁신안엔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한다며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의 대통령 내란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3년 만에 거대 여당의 자리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제 주요 입법과제 추진에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엔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재판을 면제받는 자리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혁신안은 내놓지 않고 대통령 비난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기조 속에 차기 원내사령탑도 친명색채가 짙은 서영교, 김병기 의원 간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모두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번 주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야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국회 다수장이다,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당 수습 방안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를 세울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당대표를 정식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처음부터 부당한 단일화로 규정한 건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런 표현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법원이 당시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YTN에 김 전 후보가 지난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리에선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한 두 사람에게 감사 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에 국정 공백기가 있었죠. 이 틈을 타서 가공식품 가격이 대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5% 이상 급등한 품목도 수두룩한데요. 밥상 물가가 부담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대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독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장복이 겁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기를 틈타 식품 기업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뒤 6개월 동안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빵과 냉동식품, 라면 등 53개 품목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전체의 72%가 오른 겁니다. 이 가운데 초콜릿과 커피, 양념소스, 빵, 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5% 넘게 뛴 품목은 19개나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의 3배를 웃돕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재료비 상승 같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올리는 시점이 그렇게 국내 정세가 좀 혼란하고 또 그 계엄 사태 이후로 국내 경제도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도 엄청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가격 인상 행렬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해 체감 물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취임 첫 국무회의에선 농림축산식품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며 물가 잡기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근 들어선 달걀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5달 사이에 18%나 올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지 그 원인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달걀 가격은 다른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탁 물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꼼꼼히 달걀을 살펴보던 소비자들. 30개 한 판에 10,000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많이 올랐어요. 점점 고기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되다가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달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으로 올해 초 3,200원대에서 5달 사이 18% 넘게 올라 4,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6%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 요인이 불명확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특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사육 마리수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개 비중이 증가하였고 소모성 질병 발생도 많아 특란 출현율은 낮아졌습니다. 특란 후에 달걀 생산 자체는 늘었고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49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영향이 있지만 1,670만 마리가 살처분된 지난 21년과 비교해도 이러한 상승폭은 이례적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축산법 개정안으로 같은 면적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9월 적용 예정이라 지금 오를 이유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원인을 찾기 위해 생산자가 산지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4.1%로 2달 연속 4%대를 기록한 가운데 가공식품의 주 원료인 달걀 가격까지 고공행진하며 식탁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전체 가공식품 가격에 줄줄이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식탁 물가를 관리하는 당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가격 인상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으로 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되고요.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 연휴 3일 동안 파업을 일시 중단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합니다. 임단협 갈등으로 지난 5일 전면 파업에 나선 노조는 사측에 협상안을 요구하며 다음 날인 6일부터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준법 운행을 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연휴 3일 동안 아무런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경북 일부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7도, 대전은 20.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밤부터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더위는 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3차례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는 11일 노동계가 최초 요구 금액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택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들은 배달 플랫폼 등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도급제 근로자 노동자성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긍정적인 상황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ILO 권고대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는 추정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릴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 사이에 통화가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관련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새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이달 중순이죠.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정부는 곧바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우리와의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한 외신 보도만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은 해외 정상과 통화 소식을 거의 자료로 배포하지 않고 트럼프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주목도가 높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는 곧바로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또 홍보할 만한 성과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에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취임이나 당선과 관련한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통화한 뒤 곧바로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통화 뒤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용한 분위기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민감한 현안을 압박하면 차분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There's a similarity between his alleged orientation of foreign policy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hinged upon this principle of transactionism and pragmatism. G7 기간 한미 정상 간의 첫 대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대표단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서 협상이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업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전제가 되는 충분한 가스 매장량이나 1,300km 길이의 가스관 설치 등 가능성을 계략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저 현상의 일본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들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승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중 관광도 점차 늘고 있죠. 위축됐던 면세, 관광업계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규환 기자입니다.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 일본행 항공편 카운터 앞은 유독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으로 간 항공편 탑승객은 1,124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달 들어 다시 940원대까지 떨어진 엔화와 일본 소도시까지 확대된 항공편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가 유니버셜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무도 환율이 좀 싸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이가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 저렴한 체류 비용을 방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最近韓国はすごい人気でご飯も美味しいし、韓国のアイドルとか飛行機は安いし、あとはタクシーとかすごい安いから。 게다가 최근 중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노선 항공편 이용객은 1년 전보다 25%,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덕분에 한한령과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거듭하며 지난해 2,700억 원대 적자를 냈던 면세점 4사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3분기로 예상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조치와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관련 업계에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바짝 얼어붙었던 면세 관광업계가 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다시 봄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근 들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절반 이상은 대기업 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셈인데요. 새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010년대 들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통계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2만 명대에 머물던 숫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재작년에는 7만 명 넘는 아빠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장 간 양극화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2023년 육아휴직 사용 남성 가운데 대기업 재직자는 절반을 훌쩍 넘어 56.7%에 달했습니다. 남은 43.3%는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며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이었습니다.
전보다 격차는 미세하게 줄었지만 육아휴직 정책이 수년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막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 재직자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나라에서는 저희가 저출산 해결책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저출산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애만 낳기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도 신청만으로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근무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수급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휴직을 설계할 때 남녀는 물론 직군이나 일터에 따른 차이 없이 더 광범위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제언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한 항공연계 크루즈가 지난해 5척, 승객 15,000명의 3.2배 수준인 16척, 승객 63,000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 예금 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오늘부터 KB국민은행과 IBK 기업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 낮아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해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의 불법 개조, 번호판 훼손 가림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정부가 취약계층에 냉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취약계층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와 연계해 운영되던 파생상품 야간 거래가 오늘부터 한국거래소 자체 운영으로 바뀝니다. 거래소 자체 야간 거래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프로야구 선두 LG가 에이스 못지않은 5선발 송승기의 호투를 앞세워 키움을 7대2로 꺾고 연패에서 벗어나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송승기는 7회까지 안타를 2개만 내주고 키움 타선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내며 시즌 7승째를 수확했고 평균 자책점 국내 선발 투수 중 가장 낮은 2.3점까지 낮췄습니다. 타선에서는 신민재가 3안타 3득점으로 활약했고 7회 김현수와 문보경이 나란히 2점 홈런을 터뜨리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삼성의 외국인 선발 후라도는 NC를 상대로 삼진 6개를 뽑아내며 KBO 리그 데뷔 3년 만에 첫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삼성 타선은 안타를 단 1개만 치고도 1대0 승리를 거두며 역대 최소 안타 승리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롯데는 최고 시속 157km의 강속구를 앞세워 7회 투아웃까지 2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간보아를 앞세워 두산을 4대2로 이겼습니다. 미국 LA에선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직권으로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 정부의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에 소총으로 중무장한 군인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CNN 등은 일요일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폭력 시위에 주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군 병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is putting the safety of the communities that are being impacted by these riots and by these protests that have turned violent. 불법 체류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격화하자 이틀간 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은 주정부 요청 없이 군병력이 투입된 건 60년 만의 일이라며 트럼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it wasn't requested, breaking with generations of tradition is only going to incite the situation and make things worse.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도 체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민 단속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한인업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쿠크나 디시워셔나 이런 분들이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금요일날 된 단속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명령으로 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에도 대대적인 시위가 예고돼 군병력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가자지구 배급소 주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국의 시민운동가들이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항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는 것도 막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배급소 주변에선 식량을 구하러 가던 팔레스타인 주민 10여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다면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하마스의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بقول له يا عم المنطقة أمن من 6 ل 6. طيب ما دامها أمن من 6 ل 6 بتطف فينا طخ ليش؟ والضوء طالع وشايفنا يعني عندك كاميرات وعندك تخلينا نقدم بطخش ولا طلق من أول ما نصل اللي عنده مساعدات بتطف فينا رش. ليش طيب كل الظلم هذا لي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자지구지만 각국 시민운동가들은 배를 타고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탈리아 남부 항구를 떠난 범선엔 밀가루와 쌀, 분유, 기저귀 등 구호품이 실렸습니다. We have gone out on this mission knowing the risks, but again, not saying anything in times of injustice when we are facing genocide. To be silent is by far a bigger risk.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박이 가자지구 해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승선한 활동가들을 반유대주의자, 하마스 선전원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지난달 13일 공습한 가자 칸 유니스 유럽병원 지하에서 발견했다며 취재진에게 땅굴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This is another example of the cynical use of Hamas, using civilians as human shields, using civilian infrastructure, hospitals again and again.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공습으로 하마스 수장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언급했는데 이스라엘군은 신와르의 DNA도 확보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단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허리펑 부총리가 영국 정부 초청으로 8일에서 13일 영국을 방문해 미국과 중미 경제무역협상 메커니즘 첫 회의를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희토류 수출 허가를 조건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마주하게 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과연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두 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난 6일 첫 통화는 20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죠. 기습 경험과 서로의 리더십 등 무겁지 않은 주제로 친밀감과 공감대를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라운딩을 같이 가자면서 골프 얘기도 오고 갔다고 하고요.
두 정상의 또 다른 공통점은 실용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과 잘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소 직설적인 화법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것도 교집합입니다. 다만 금수저 재력가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흑수저, 소년공 출신으로 어렵게 자란 이 대통령의 성장 배경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업가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와 달리 이 대통령은 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 경험을 다졌다는 점도 다릅니다. 실용을 강조하는 두 정상의 앞으로의 케미는 어떨까요? 교환 거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방법을 찾아갈 거란 전문가 분석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다녀오신 분 많으시죠? 관람 대기줄이 100m가량이나 늘어설 정도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어제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는 모습입니다. 날씨가 꽤 더웠는데도 양산을 쓰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인 지난달 청와대 관람객 수는 42만 명, 5개월 사이에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로 복귀할지 모르니 이번이 마지막이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모여든 겁니다. 하루에 2만 2천 명씩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데 이번 달은 물론이고 7월 첫 주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예약이 매진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과 외국인 대상으로 하루에 2천 명만 현장 입장을 받는데 헛걸음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시민들은 대체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제의 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미 대중에게 오래 개방된 만큼 보안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보통 저녁엔 점심보다 밥값이 비싼 게 특징이죠. 그런데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심보다 싼 디너 뷔페가 등장하는 등 이 저녁 밥값이 역주행 중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 뷔페는 저녁 5만 5천 원으로 점심보다 만 원이 저렴한데 와인도 무제한 제공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구내식당도 저녁 메뉴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불황과 고물가에 저녁 외식과 기업 회식도 줄다 보니까 식당들이 이윤을 줄이더라도 저녁 시간대에 손님을 더 끌어보려는 고육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이 많아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아예 저녁 장사를 접은 곳도 많습니다. 저녁 장사에서 10만 원 벌기가 힘든데 인건비랑 재료비 빼면 손해란 겁니다. 음식점 폐업률은 매년 증가 추세고요. 작년엔 10.4%였습니다. 직장인 상당수가 저녁값을 아끼려고 식당 대신에 편의점을 찾는 현상과 맞물린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편의점 식사 대용식 매출액이 2년 전보다 17.6% 늘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는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동시에 문을 닫는 음식점도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불황과 고물가가 부른 씁쓸한 단면입니다.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을 텐데 입맛은 세계가 다 통하나 봅니다. 한국 치킨이 미국과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과 중남미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차례대로 홍콩에 있는 BBQ, 중국 선전에 있는 교촌치킨,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BHC 매장입니다. 모두 줄이 길게 들어서 있는 웨이팅 맛집인데요. BBQ는 57개국에 700여 개, 교촌은 7개국에 83개, BHC는 7개국에 2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내수 시장은 포화에 이르렀고 매출은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 매출은 아직 비중은 작지만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또 한한령이 완화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하기에도 더 편해진 상황입니다. 즉 국내 시장에서 이 치킨 게임을 하기보단 수익성이 높은 해외 시장을 돌파구로 삼는 건데요. 월요일 출근길부터 치킨 당기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6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벌써 본격적인 여름철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면서 서핑 같은 레저를 즐기러 바다를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술을 마시고 무동력 수상 레저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수욕장. 가족 단위 초보 서퍼들이 보드에 몸을 맡기고 서핑을 즐깁니다. 울산 서핑협회에서 마련한 무료 서핑 교실에 참가한 겁니다. 서툰 몸짓으로 어른이나 아이 모두 바다에서 추억을 쌓습니다. 오늘 처음 서핑을 해보게 됐는데 너무 즐겁고 가족들이랑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회째를 맞은 서핑 교실은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최근 들어 서핑이 큰 인기입니다. 국내 서핑 인구도 지난 2020년 70만 명 수준에서 2023년 12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핑 예호가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자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 음주 운항 단속도 시행됩니다. 서핑이나 수상 스키 등을 즐길 때 음주 상태일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상레저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20일 시행부터 약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수상레저 활동도 증가하면서 사고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음주 운항 단속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 해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7도, 부산은 20.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밤부터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한여름 수준의 더위는 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계속됩니다.